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영장을 심사할 법원으로 쏠린 상황. 과연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장미 대선 앞두고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호남 경선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표치 2배가 넘는 9만여 명이 투표에 참가했는데요. 과연 이 열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마침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인데요. 과연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지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때 고 기자님은 며칠 날 영장이 청구할 거라고 예측하셨죠? 네, 다른 변호사 출신 분들이 이렇게 금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영장 친다고 하셔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 듣고만 있었어요? 특별히 얘기 안 하고요. 한 예. 월요일쯤 했으면 그 변호사들 다 탄핵 대상인데. 그 듣고만 있었어요? 네. 예. 손수호 변호사님은 네.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며칠로 예상했어요? 오늘이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런가? 자료화면 얼른 돌려봐야 되는데. 오늘입니다. 그때. 네, 아,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이었어요? 네. 다른 방송에서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늘이었습니다. 예. 하도 방송을 많이 뛰고. 그렇진 않고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아, 오늘로? 네, 주말. 왜 그랬어요? 일단 그 주말은 넘길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피의자 신문 직전에 여러 재벌 관련된 그런 그 인사들을 조사했고요. 예, SK, 롯데, 롯데.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직후에도 이제 뭐 정우성 전 비서관이나 이제 그 기타 안종범, 네, 최순실 그렇습니다. 다 했죠. 다 조사를 해서 보강 조사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거를 종합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주말 동안 숙고하는 모양새를 또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짐작을 해서 아무래도 주말을 넘긴 오늘로 예상했는데 사실 이 예상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중요한 건 발부가 되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우린 예상 맞고 틀리고 하는 거에 목숨 겁니다. 네, 저는 맞췄는데요. 예. 이종훈 평론가님, 네. 언제로 예측하셨어요? 저는 예측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지금 제 질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은 많이 했죠. 안 할까? 김승남 검찰총장이 예. 짐승남이 갑자기 되는 거 아닐까. 갑자기 오. 야수로 돌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가 앞으로 보수 쪽에서 뭘 좀 해보자. 이런 정치적 판단 하에 갑자기 영장 청구를 안 하겠다라고 안 한다. 들까 봐. 그래도- 왜냐하면 지난주 내내 보도가 계속 그런 냄새를 풍기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평론가들이니까 그런 것도 정확히 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수사가 다 마무리됐는데 뭐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는 등 이런 식의 보도들이 은근히 그 지난주 후반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결국은 이 영장 청구 안 하려고 예. 벌써 이렇게 자락을 좀 까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역시 그 여론의 힘을 좀 이기기는 어려웠던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살랑살랑 내리는 봄비의 위력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예. 고재열 기자님, 네.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서를 발표했어요. 보도자료까지 내고. 네. 좀 이례적이죠,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한 장 정도는 아니고 한 반 장 정도의 분량이긴 예, 한데. 오늘은 우리 패널들이 내 주장은 주로 밟는 쪽으로 하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변호사분들한테 좀 묻어가면서 예. 그런데 좀 틀린 부분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좀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갈 것이다. 빨리 진행될 예. 것이다 그랬는데 보면은 맞아, 그때 패스트 트랙이라서 내가 패스트라고 발음 요조까지 해줬는데. 이 영장 실질 심사가 30일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리고 영장 청구까지도 6일이나 걸렸고 그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패스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패스트하지 않고 슬로우 트랙으로. 네. 예. 청구 사유는 네. 우리 변호사한테 여쭤볼까요? 네, 제가 아니, 낫겠죠? 제가 간단하게 예. 그냥 세 가지 그냥 짚어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 중대하다. 첫 번째. 그리고 예. 혐의 부인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공범 뇌물 공여자도 구속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검찰이 고심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고심해야 할 이유를 저는 좀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예, 고심해서 내린 결론. 네. 자, 김수남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들의 예측을 하는 게 무척 재밌는 게 그 정해진 틀과 원칙, 그 다음에 판례 이런 네. 걸 넘어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네. 사안의 중대성 이걸 먼저 감안을 하고 두 번째 증거인멸에 도주나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지 딱 두 개를 보잖아요. 철저하게 이거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결과 예. 검찰에서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고요. 그렇죠. 이걸 넘어서 발부 가능성까지 뭐 상당히 높게 보았기 때문에 청구했겠죠. 그런데 이게 법조문의 구조를 좀 한번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형사소송법 201조 등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상당한 이유. 죄를 예.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게 첫 번째고요. 이재용 구속됐을 때 네. 의심할 상당한 네. 이유가 다퉈봐야 한다 이랬었죠. 그렇습니다. 네. 어허. 이게 바로 혐의 사실의 소명, 예. 범죄 사실의 소명이라고 돌려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예. 법조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구속의 필요성인데요. 예. 이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주거 예. 부정이죠. 그건 몇 조인가요? 네, 그것이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201조. 근데 201조가 준용을 하기 때문에 80조 언저리에 있습니다. 81조로 아하. 기억하는데. 예.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가 두 번째고요. 도주의 우려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논란이 되었던 또는 될 뻔했던 또는 앞으로 될 수도 있는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인데요. 법조문은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의자가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염려. 예, 그리고 이런 것을 다 두루 판단함에 있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법조문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에 네. 중대성을 고려하는 게 마지막이네. 네네.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조금만 간소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 지금 다 조사 끝났고 이제 기소하냐, 뭘로 기소하느냐만 남은 상태에서 도대체 왜 구속을 하느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뭐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기소할 때조차도 무죄 추정의 원칙 대부분 확정될 그렇습니다. 때까지는 네. 예, 그런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예. 그게 바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본 건데요. 그렇다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뭔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 예. 이야기가 아니고 예. 법원에서 법원에서 이제 그 구속 여부 또 이제 여부에 대한 그 기준을 자세하게 풀어 쓴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 실무 제요를 제가 좀 찾아왔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 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돼 있고요. 특히나 이제 피의자,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 방법, 즉 여러 가지 증거들을 훼손, 변경, 위조하거나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이렇게 포함이 돼요. 즉 증인이거든요. 공범, 증인 등에게 부정한 변경, 간섭 등의 영향을 주어서 야. 수사와 공판의 진행을 혼란시키고 나아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그를 칠 위험성이 존재하면 이게 바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인지까지 법원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의 핵심이 바로 증거인멸의 염려인데 이거를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게 존재할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를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죠. 심지어 최순실 씨가 독일에 도피한 과정에서도 100번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만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 있다면. 수도 있습니다. 인멸에 염려가 있는 것이죠. 아하.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염려가 예.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증거가 범죄 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냐,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냐, 또한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였냐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이 차명 휴대전화도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 피의자 측에 의해서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자택을 드나드는 인사에게 증거를 주어서 없애주십시오.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사회적, 물리적으로 가능한 여부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의자 측,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해자나 또는 증인에 대해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하죠. 전직 대통령인데 예. 가능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법원에 앞서서 판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한 편의 법률학 강의를 들은 것 같죠? 그러네요. 예. 네. 예? 쉽죠. 어려웠어요. 그런 것이 공부했고 패스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런 사람이었었네. 네. 그러니까 정치평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희 힘들어서 못 할 겁니다. 그럼요. 아니, 사회도 네. 이렇게 진행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저희 오늘 요거 하나 하러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뿐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청와대가 주는 것만 들고 나오는데 그쳤단 말이죠. 그렇죠. 우병우 관련된 압수수색이 들어갔어도. 그렇죠. 어찌됐건. 자, 그것도 한 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와대에서 어찌됐건 저희가 추정컨대는 광범위한 증거인멸들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예. 라고 전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럴 개연성도 굉장히 높은 개연성이 상황이고. 있죠. 일단 뭐 예.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러니까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자가 청와대를 떠났다면, 그죠? 예. 나머지 사람들이 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과거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 저질렀는데 증거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져가서 조사하세요. 그럼요. 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보길 원하는 자료들을 다 내주거나 할 수는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도 공범의 혐의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딱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아마 법원이 보기에는 저거 다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이 증거인멸 과정도 어쩌면 상당히 지금 계속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이 기록물 지금 다 정리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버리겠습니까? 저는 버릴 거라고 거의 보는데. 자, 그런 과정들까지도 다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이 대목은 약간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저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장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휴대참명폰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또 청와대에서 뭐 그 아주 밖에 안 보이게 시커멓게 유리창 가린 이런 그 차량들로 이렇게 계속 뭘 꽤 날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 중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정말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것들이 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왜 자택 압수수색을 안 하냐는 거죠. 주요 피의자인데. 저는 그 대목은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는 이 영장이 곧바로 나올 거라고 봤잖아요. 구속영장 청구를 곧바로 할 거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하고 나서. 그런데 차일피일 하루 이틀 늦어지면서 6일 계속 나오겠단 그런 얘기 말이에요. 흘러나오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형식적으로 하고 또 심지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거죠. 예. 이번에 그렇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약간 봐준 흔적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이 이영선 경호관하고 윤전추 전 행정관이 수발을 들고 있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바로 그분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주요 증인이고 그다음에 아니, 안봉근 이재만도 그 검찰에서 지금 어찌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드나들면서 아하. 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리고 중요한 어떤 뭐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나 예. 그리고 어쨌든 계속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들이 말을 맞출 수 있으니까 증거 인멸을 하는 그런 가능성을 그들을 굳이 자택에 이렇게 들임으로써 본인이 그걸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하.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를테면은 거기 이삿짐에 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입었던 옷이 왔느냐 안 왔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옷이 와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지불이 안 됐기 때문에 뇌물을 입증한 어떤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렇죠. 진짜 줬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옷이 만약에 안 오고 옷은 다시 최순실 씨 사무실로 가면은 협찬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또 이제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소에 아까 말씀하신 증거인멸의 그런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추정컨대는 조금만 제가 부탁드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고 밖을 계속 왔다 갔다 자택과 밖을 계속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 두 사람 조금 전에 말씀한 이영선
행정관. 지금은 이제 그 경호관이죠. 관저, 과거에 관저를 왔다 예. 갔다 하고 이렇게 내통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내통이 늘 소통이- 상주하다시피 내통인가? 했고 소통인가? 최순실과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서 늘 떠나지 않았던 예. 그 두 사람, 그 이영선, 윤전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밖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청와대 공무원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추가적인 증거 인멸을 하는 과정에서 꽤나 역할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언론에 나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헌재에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특검과 특수본의 수사를 3차례 거부했단 말이에요. 네.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았고, 네. 이걸 두고 헌재선 헌법 수호, 법률 수호의 의지가 없다. 네. 라고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특수본, 2기 특수본에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 하고, 지금 두 분이 말씀했던 자택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또 윤전추, 이영선은 현직 청와대 직원인데, 이분들이 과거에도 밖에 있는 그 보안 손님을 데리고 들락날락 했던 분들인데, 아직도 삼성동 자택을 드나든다? 어떤 법적 근거도 안 갖고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하나만 좀 정리할게요. 예. 이제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탄핵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 위반의 정도가 굉장히 중대하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에 하나였지. 예. 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게 탄핵 사유는 아니에요. 일단 그건 하나 정리하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관련해서 뭐 청와대에 대해서 지금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는 시도했다가 역시 승인되지 못했는데요. 승인받지 못했는데, 또한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긍정적으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친박이 된 거야, 벼랑하네? 네, 아니 친검. 네, 친검? 한번 좀 오늘 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한번 또 좀 각사모가 긍정적으로. 아니라 검사모네. 예? 사랑하진 않고 오늘도 사실 수사 이제 참여하고 왔기 때문에 예. 좀 무섭더라고요. 예, 변호사지만. 네. 그런데 이게 증거가 자국이 이미 넘친다. 충분히 수집된 거 아니냐. 아하.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을 좀 안 하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예. 조그마한 그런 뭐 가능성이라도 보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더 수사를 열심히 해서 확실하게 얽어매기 위해서는 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금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예. 그리고 또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시도할 그런 가능성도 있죠. 필요성도 예. 있겠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득실을 따져볼 때 이게 뭐 물리적인 충돌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영장이 기각되거나 예. 했을 경우에 검찰이 수사함에 있어서 오히려 동력이 떨어지거나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게 아닐까라고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보죠. 일단 삼성 뇌물수수, 그렇죠? 뇌물죄죠. 그다음 직권남용, 강요미수, 의료법 위반. 이거 뭐 종합백화점이에요. 예? 네. 예.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좀 범주화해가지고 볼 때도 13가지인데 이제 네. 저걸 범주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5가지인데 또 전체적으로 이제 중복되는 예. 똑같은 죄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치면 13가지고요. 예. 적용되는 법조는 총 5가지였는데요. 예. 이번에 그 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영장 청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은요, 2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검사가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도 첨부돼서 예. 증거 자료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번에 그 1기 특수본에서도 했고요. 또 특검도 했고 또 이번에도 이제 조사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첨부돼 있을 거거든요. 예. 그 내용 언론에 노출 안 했나요? 그렇습니다. 되지 않고 증거를 노출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30일에 그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님이 보실 텐데 그 예. 후에 어떤 경로든 간에 그게 공개되거나 결국은 보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혹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추가된 증거가 있는지 여부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손수호 변호사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예. 이 검찰이 일단 검찰을 별로 신뢰하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어떤 의혹의 눈길로 쳐다보고 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그 댓글이 올랐어요. 박근혜 구속 수사해야
봉도사도 법무부장을 이후 새 사람 되었듯이 박근혜도 새 사람 되었으면 저분 감옥 가고 싶으세요? 아 진짜 감옥 갔다 오면 좀 새 사람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그죠? 예, 계속 하시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뇌물죄냐 강요죄냐 이 예,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이번에 뇌물죄 부분도 같이 기소한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오늘 발표한 구속영장 관련 발표 자료에 보면은 이 대목이 나옵니다.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전체적으로 뉘앙스가 어떤 그 강요죄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뒷부분에 뇌물 공여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에 반함 그렇지만 그건 형평성 지적이죠. 네, 사실은 이 지금 여러 가지 언급되는 죄 중에 가장 형질이 무겁고 죄질이 무거운 것이 뇌물죄이기 뇌물죄죠. 때문에 뇌물죄 위주로 구성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앞부분에 이 사건의 특성을 강요죄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처럼 보여서 네, 그리고 제가 늘 보면은 마치 이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한 박자 늦는 것처럼 검찰은 어떤 국민의 기대에 다 한 박자씩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영장 그동안에도 아까 계속 지적돼 있지만 압수수색 안 했고 예. 그리고 이 특검이 그렇게 주장했던 영상 녹화 그거 안 했고 예. 여러 가지 요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는 의혹을 거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봐주려고 한 흔적이 좀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부분은 이제 검찰이 좀 봐주려고 하는 흔적이 있다. 네.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오늘 검찰 디펜스하러 나왔습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오늘 좀 이상하시죠? 예, 굉장히 이상해요. 네, 뭐 수호하셔야 될 분이 이렇게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그 검찰의 법 정신을 수호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게 말이죠. 근데 검수호로 예. 그런데 그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뇌물죄냐 강요죄냐 이게 사실은 좀 충돌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동안 얘기도 있었고, 근데 강요하게 되면 기업은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이 내용도 그 내용에도 그렇게 좀 애매하게 적었지만 그 언론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도 예. 기자들이 그걸 물었거든요. 이거 어느 쪽이냐? 뇌물이냐 강요냐. 예.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어느 쪽이 뇌강죄? 그러게요. 애매하게 어느 쪽도 아닌 듯이 어허. 아직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안 내린 듯이 그렇게 발표를 어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이 사실은 이 검찰 2기 그 특수본에 와서 추가로 수사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 SK하고 롯데. 그거 그죠? 얹혀야 되거든요. 그 돈 액수를. 그게 얹혀야 되는데 안 얹혔단 말이에요. 그게 얹혀야 뇌물죄가 좀 더 보강이 되는 거잖아요. 예. 뇌물죄 부분이. 아니 뭐 하려고 그렇게 강도 높게 조사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봐주려고 한 흔적으로 저는 읽힌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검찰 네. 그 수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꼭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데 일단 그 제가 친검이 아니라는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네. 두 분이 네네. 제기하는 의혹이 무척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그걸 좀 해명을 해주시고. 일단 그 조금 전에 그 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에 동떨어져서 한 박자 늦은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도 그래 보이고요. 또 반대로 또 국민들의 여론과 동떨어져서 너무 빨리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수사 또는 하지 않아야 되는 수사 예. 여러 가지 기획 수사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런 이제 경우가 많기 반정부 때문에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점을 먼저 제가 친검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그럼 반수호. 반만 수호하세요.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그 조금 전에 자세히 말씀드린 그 입장을 밝히면서 영장을 청구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영장 청구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법원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그 영장 실질심사 30일에 하기로 예. 그 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었다는 점이 알려졌거든요.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죠?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두 가지로 좀 크게 보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첫 번째로는 일단 이 구속이라는 게 수사를 잘하기 위한 그런 그 절차입니다. 구속 자체가 처벌이 아니거든요. 구속된다고 해서 끝도 예. 아닙니다. 따라서 예. 구속해서 수사를 더해봤는데 혹시라도 뇌물죄로 기소를 못할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뇌물수수라는 것을 적시해가지고 입장을 표명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법원이 있습니다. 기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나중에 공소 제기할 때 공소 그때 제기할 그 때. 양측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더 큰 가능성이 이거 같은데요.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만약에 지금 언론 상대로 이런 자료를 이제 배포한 건데요. 물론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고 예. 실제로 그것 때문에 검사가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논란을 피해가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고요. 또한 또 강력하게 옹호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되면 또 이제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물리적으로 있는 거죠. 극히 낮지만 있는 거죠. 이런 예. 상황에서 정치적인 논란을 비켜나가야 되고 또 하나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칫 그 영장 청구라든지 수사 또 공소 제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이거를 좀 비껴나가기 위해서 한 건데 감사하게도 법원에서 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인됐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아유 다행이다. 이게 드러나지 않고 쭉 30일까지 갔으면 이거 뇌물 적용한 거 왜 적용 안 했느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서로 검찰과 법원이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단순히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수남 총장이 어쨌든 그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근데 이제 김수남 총장이 걸어온 길, 성향, 이런 등등 때문에 조금 부정적 시각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김수남 총장을 영장 청구하는 쪽으로까지 몰고 갔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안인데 그동안에 필요한 구성 요건을 예. 이렇게 숙고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했다.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이 청구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법원에 이제 숙제를 넘기는 그 역할까지는 무난히 한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인연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탄핵이 악연도 명확히 있잖아요. 2년만 있는 게 악연도 있고. 네, 아주 이제 3대까지 가면 예. 이제 또 악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가장 자기한테 합리적인 행위는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졌다라고 가는 것이 이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뒤에 보면 이제 그 사진에 고심의 흔적과 평소에 저 동선이 노출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저건 기다려서 찍지 않으면 찍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고심어린 사진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좀 멀찌감치 실루엣으로 이렇게 좀 고뇌하는 듯한 그 멀리서 고뇌하는 게 보이기 쉽지 않은데 그것은 서로 어떤 이제 사인이 맞아 찍을 고뇌한다고 수 미리 있는 문자를 보내줬어요. 사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예. 본인은 고심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을 만족시켰다 이 정도를 이렇게 이제 만족해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하게 자기 숙제를 마친 것 같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예. 그런데 이제 그 10일 날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일인가 이틀 있다가 나왔죠. 네. 15일 날 소환을 하면서 날짜도 충분히 줬어요. 21일 날 소환하라. 그래갖고 또 우리가 갑론을박했잖아요. 그거 소환할 거냐, 뭐 강제로 끌려갈 거냐. 또 21일 날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그 소환 이전에 아까도 우리 손소 변호사도 말씀했지만 SK, 롯데 충분히 너무나 강도 높게 조사해서 그 법무팀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또 구속영장 청구를 27일 근 한 6일 있다가 네. 뭐가 이렇게 그러고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계속 있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3주를 끌면서 결국은 그런 그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검찰의 역할이 그 잘못이 컸다 이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네. 뭐가 이렇게 끌게끔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해석하면 예. 자기를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고심도 좀 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려고 애썼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그 가능성과 더불어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이미 이거는 뭐 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라고 이미 판단을 전 내렸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상태에서 역시나 다른 고려들을 좀 많이 하느라고 지금 이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정치적 고려. 예, 결국은 정치적 고려죠,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정치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분명히 이제 그 보수단체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인맥들을 통해서 또 뭐 압력이 굉장히 또 들어가기도 했겠죠. 그리고 또 약간의 이제 유혹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박 전 대통령 살려주고 뭐 이 저 보수 정당에 와서 좀 역할도 좀 하고 이런 얘기도 좀 오갔을 수도 있겠다. 그냥 추정이죠, 추정. 그렇죠. 뭐 예. 저희 정치평론가니까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해보는 거죠. 그럼요, 상상이지. 사실은 이제 지금 이 국면에서 뭐 이 잘하면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처럼 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의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약간은 김진태 의원이 있을 수도- 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친박 단체 쪽에서는 일단 그런 이제 약간 부분을 좀 고려를 했던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런데 역시나 이 법과 예. 원칙을 좀 어긋나기는 좀 힘들었던 것이고 제가 보기에 이분이 그 약간 정치적인 그런 좀 성향 예. 그런 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결단력 그런 건 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법조인답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님, 네. 사실 그 전체 가이드라인을 준 거는 특검에서 가이드라인을 다 준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특수본 볼수 있죠. 1기는 강요까지 갔었고 네. 특검이 사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2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결국은 이 사건은 뇌물이다. 네. 그래서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때 나왔었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 특검이 모든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 아니에요? 증거도 차고 넘친다. 즉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제 서로 같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라는 예. 점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까지 이제 썼었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검찰 그 특검이 마지막 그 임기가 끝나면서 네. 재청구하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100% 영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100%라는 표현을 사실은 법조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표현인데 반드시 재청구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나올 것이다 그런 그랬죠. 굉장히 강력한 표현까지 쓸 예.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또한 그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보였고 또한 검찰 후배들 잘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습니다만 특검에서 열심히 이제 수사를 해서 그 결과물 미완성이지만 결과물을 이번에 검찰로 보냈고요. 그렇죠. 검찰이 그에 기반해서 이번에 영장 청구까지 간 것인데요. 하지만 이게 특검만 검찰 쪽에 이른바 가이드라인 또는 그 지침 또는 뭐 이제 참고할 사항을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법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아무리 특검이 예. 특별검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거의 넣을 수 없는 사실상 거죠.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예.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로 구속이 되어 있어도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그렇게 영장이 두 번째도 기각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기특수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가 상당히 힘이 빠지거나 아예 손도 못 댈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아니면 이거 봐라. 뇌물 줬다는 뇌물 공여 혐의자도 구속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에다가 더해서 법원까지도 일단 소명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기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어떻게 수수 등으로 할지. 네, 결국은 수사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구속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가 인정되어서 구속된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진 말고요. 지켜봐야 예. 돼요. 예. 자, 영장 실질 심사 담당 판사의 손에 넘어갔어요. 어쨌든 네.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뭐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이 영장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예. 이번엔 특히 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그런데 한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검찰이 고민스럽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할 사유가 있겠냐? 이런 게 조심스럽게 관측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오면 예. 약간 고심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왜요? 역시 어떻게 평론할지? 기득권 세력들이 예. 끝까지 버티지 않겠나. 어허. 또 이 뭐 어찌됐건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뭐라도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이 영장 같은 것도 기각당하고 막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이런 우려를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제가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아마 이 판사님도 별로 고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해가 좀 이렇게 뜨는, 그러니까 구름이 좀 거쳐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건 검찰이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그거였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제 영장 청구한 상태에서는 예. 뭐 법원에서 발부 안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고재열 기자님. 예. 네. 법 쪽에서는 발부될 가능성을 어떻게 봅니까? 퍼센테이지로. 저는 28%? 대부분 84%? 대부분 80% 이상이 이번에는 발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중요한 숙제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예. 가장 중요한 숙제도 마지막에 이제 풀었고 답만 이렇게 쓰면 그리고 돼요. 심지어 이제 법원에 첫 번째는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 심사를 받아준 그러니까 이 영장을 발부했던 것에서 첫 번째 숙제가 풀렸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영장 문제에서도 이미 이게 22년 전에 풀린 숙제지 않습니까? 그때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지금은 10살 올랐어요. 43세야. 김정호 서울지법 형사항소부 판사님인데 예. 이제 지금 55세겠네요. 근데 그분이 33살의 판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여러 가지 숙제들 다 풀어놓고 여론도 이미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전열이 흐트러진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선이 제압된 거죠.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엄청난 후폭풍일 줄 알았더니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 모든 어떤 리스크가 다 해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결정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하면 하지 마시고요. 지켜봐야 되는데 영장이 발부되는지를 지켜봐야죠. 예. 예. 발부될 가능성이 그거 매우 물어봤는데 높아요. 그걸 지켜보자 그러면 아니 매우 높아요. 매우 높고. 그렇죠. 그게 네. 듣고 매우 높으면은 매우 높아요. 숫자로 94%요? 숫자는 제가 예. 좀 산수 그렇고요. 약해갖고 네, 숫자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제가 안 될 발부된다. 사유가 만약 안 된다면 안 될 사유를 뭐를 잡을까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이미 모든 증거가 다 제출이 되어 있는 거고 예. 다 수집이 된 상태고 어허. 이제 기소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거쳐서 유죄 무죄 여부를 다투면 되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뭘 할 게 더 남았겠느냐. 그게 이제 삼성 이정의 논리였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거인멸이 확실한 경우에만 이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증거인멸을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염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속 예규에 자세히 규정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습니다. 네. 그 구속 예규에 따라 보자면은 염려는 충분히 있지 않나요? 대포폰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네. 가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을 한다, 할 것이다,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염려가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구속 사유는 존재한다. 존재한다. 쪽에 저는 서겠습니다. 예. 구속 안 시키면은 그 부장판사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기억은 아니죠? 기억은 발부하셔도 안 하셔도 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네. 저는 당연히 발부하실 거라고 봐요. 네. 어떤 사유로요? 그러니까 증거도 충분하고 예.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굉장히 높고 예.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저는 이영선 행정관이 주로 그 과거에 차명폰 막 이 개통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청와대 나와서도 또 대포폰 새롭게 또 만들지 않았을까요? 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하기 어렵죠. 만들었다는 것도 확정하기 어렵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쓰던 것도 이미 쓰던 것들은 다 사실은 뭐 전자레인지 넣어서 예. 튀겨버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또 이영선, 윤전추 이분들은 그 퇴직한 다음에 대포폰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후배와 더불어서.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결과를 며칠 동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토론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봉주가 감옥 갔다 온 사람 됐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월 27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야권 민심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호남 표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호남 경선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호남을 향한 각 당 대선 주자들의 구애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김지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 샵 5400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재열 기자님. 네. 뭐 이게 그 대선 때문에 뜨거워질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더 뜨거워지니까 대선은 아무래도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 대선에 좀 관심이 집중되려면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진 다음에 구도가 확실히 짜여진 다음부터 그때부터 대선 국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주말에 국민의당 예. 경선, 뭐 대박이 터졌다고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호남이 봤을 끝난 거죠? 때는 제주, 광주, 전남, 전북까지 전북이 해서, 끝난 거죠? 예. 기자들이 박지원 대표의 페이스에 완전 말려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의 2배를 달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표는 누가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를 사실을 잡을 계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국민의당은 경선 룰 가지고 막판까지 아주 치열하게 치고받고 해서 처음에 설계했던 방식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있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측면은 국민의당은 기반이 호남이지 않습니까? 예. 지역구 의원이 25명인데 단 2명을 제외하고 23명이 호남이 지역구예요. 호남 28개 지역구 중에 23개를 어떤 석권한 정당인데 그래서 가장 이제 지역 기반이 많은 곳이고 그리고 정말 이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 게 호남에서 그 정도 지금 10만 가까이가 왔었는데 예. 다른 전국 지역에 이제 안 오면은 이제 그 뒤를 걱정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고춧가루 한번 살짝 뿌린 거죠? 조금 더 뿌리면 그게 뭐 조금 더 뿌려보세요. 예, 이 샤이 국민의당이 이렇게 많이 되고 나왔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호남에서 왜 국민의당 지지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지 스스로 자기 비하인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예, 호남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지지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의 김주민 변호사님. 네? 샤이 네. 국민의당 네. 지지자들이 많았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그 뭐 문재인 대표의 뭐 호남 홀대론 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반문 정서. 그렇죠. 예. 반문 정서 이걸로 시쳇말로 좀 재미를 쏠쏠히 봤잖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지역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예. 호남 지역에서 내가 국민의당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정서와 분위기란 말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좀 샤이할 그렇죠. 것 같아. 샤이 민주당이 예. 오히려 말이 되죠. 네, 그래서 샤이 저는 국민의당 처음 들었는데 이번 이 경선 기사를 통해서 이거는 조금 너무 비약이 아닌가라는 국민의당 생각이 드네요. 자체 스스로 평가한 거 아닌가? 샤이 국민의당 지지자가 이렇게 많았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저는 대박이라고 이제 생각하지도 않고 방금 고재열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예. 그런데 경선이 대박을 했다. 그 예상치 못했던 흥행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기자들이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흥행 대박이 아닌데 흥행 대박이라고 일단 결론을 내려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는 돼야 되겠고 그래서 샤이 새누리당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샤이 국민의당을 차용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봐집니다. 예. 허성모 비서관님, 아니 왜 이렇게 많이도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바라는 민심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뭔가 좀 의식이 있어 보이는데 샤이 국민의당 정말 이상해요. 예, 그 말은 뭐 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그 당에서 나온 말이 맞죠? 그렇죠. 당연히 뭐 그쪽에서 만들어낸 예, 말이고 예. 뭐 그런 말 이번에 처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 23분이고 전체 지역구가 25개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지역구당 국회의원이 2,000명씩만 동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5만 명 동원은 쉬운 거예요. 아, 예, 그러네. 뭐 2,000명 동원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 아닌데. 자기 텃밭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다 몇 선씩 하면서 또 오랫동안 그 조직이 다져진 그 지역에서 한 지역구에서 2만 명 동원하는 거, 2,000명 동원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주 편하게 동원할 수 있는 숫자고 그걸 넘어서 이제 이거 한 4,000명 정도까지 동원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아니, 동원된 것으로 추정해야죠. 그게 동원됐다고 이제 하면 안 되죠. 자발적 동원도 있고 예. 또 비자발적 동원도 있는데 이 모두를 포함해서 동원이라고 예. 그러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온갖 당력을 총집중한 거죠. 그 안에 뭐 시군구위원회에서부터 뭐 시도위원들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일단 흥행에 성공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을 뭐 어마어마한 예상치 못했던 대박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제 약간의 정치적 수사가 좀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정도로 봅니다. 예. 그런데 총 투표자 수가 9만 명. 처음에 예측을 뭐 3만 명, 1만 명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처음부터 좀 엄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1만 명이면 10,000명은 이제 지금 당분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아주 그 유능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하나에서도 5,000명에서 10,000명 동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큰 행사에서 옛날에 그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유세가 합동 유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후보가 서너 명밖에 없는데 그 초등학교 운동장 하나에 3만 명씩 모여서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 걸 동원하는 걸 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벌써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까마득하게 잊고 계시지만 이 동원력이라는 게 물론 뭐 자발적 동원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동원은 가능하다. 근데 이걸 뭐 10,000명을 예상했다. 좀 침소봉대한 그거는 측면이 뭐 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예. 말씀이고 이제 3만 명 동원 정도는 뭐 편하게 동원해보자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요. 이제 예. 그걸 넘어선 거는 어쨌든 뭐 당력을 집중해서 좀 성공적 동원은 가능했다, 했다. 예.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뭐 예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대박, 뭐 사회 국민의 그거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확실히 생각합니다. 영어 발음은 좀 약하시네요. 아, 그럼요. 예. 샤이 해야 되는데 사이가 되고, 아이 뭐 동네 표시가 팍팍 나죠. 영어 발음을 너무 샤이하게 아니 근데 예. 의미 부여는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아이고, 지지율 조사를 아까 보면 고춧가루 하더니 지금 이제 뭐 물타기 하는 약간 거. 불안해서. 그래도 고향인데 네, 보면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이렇게 호남에서 끌어올라서 50% 가까이 되고 이 국민의당이 반토막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반토막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3분의 1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죠.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에서 확실한 어떤 조직력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재규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국민의당 경선이 별로 관심을 못 끌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2등, 3등, 1등, 2등 아주 그냥 세게 붙으면서 그다음에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던 자유한국당의 경선이 태극기 휘날리며 김진태가 나타나고 네, 그렇죠. 예. 그 막말 대사 홍준표 대사. 지사가 나오고, 네. 심지어 그거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중간에 껴 있었는데 여론조사하는 거 보면은 작년 4.13 때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줬던 호남 민심이 돌아서서 더불어민주당은 50%가 넘게 나가고 그거에 한 반토막 내지 3분의 1 토막 정도 되는 이런 위기감이 의원들을 동료해서 좀 많이 나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25, 26일 이번 첫 그 경선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식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은 국민의당 경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한 위기의식이 있었겠죠. 지지율,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인데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그렇고 분위기가 전혀 이제 국민의당에 쏠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9만 명 뭐 이렇게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인원이 올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 하는 이게 지금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현장에 가면 누구든지 즉석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그 당들은 보면 사전 등록을 해야 되고 뭐 ARS를 하든 뭐 모바일로 하든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실 그것들이 웬만한 그 관심이나 뭐 충성도가 있지 않고는 하기가 쉽진 않아요. 방식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예. 더불어민주당 그 선거인단 등록하는 그렇죠. 게요. 예. 뭐 6단계쯤 된다는데요. 저도 사실은 시도했다가 예. 안 돼가지고 다시 해야지 이러고 아니, 저는 까먹었거든요. 하면서 예. 일부러 정말 얼마나 복잡한지 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러는데 그렇죠. 예.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 반면 이제 국민의당은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고 어쨌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분위기를 반등시키는 데는 일단은 성공하지 않았나. 예. 허성모 비서관님. 네. 손학규, 박주선 이런 분들이 2등, 3등 경쟁에 이제 뛰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은 그래도 안철수 후보로 그렇죠. 가는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이게 뻔한 게임이가 그 별로 재미가 없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만 명을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에서 대대적인 성공이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것에 비해서 뭐 조금 23명의 지역구 의원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 못하겠냐 이제 이렇게 좀 폄하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어쨌든 9만 명 많이 나온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반문 정서가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높은 지지가 나오면서
문재인 공포증이 반영된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표현을 제일 즐겨 쓰시는 분이 박지원 대표님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재인 공포증, 있지도 않은 공포증을 끊임없이 만들고 확산시키는 분도 예. 그분이시고. 숲속에 마녀가 산다. 그래서 그런 그 문재인 반문 정서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문재인을 공격함으로써 정치적 반사 이득을 오랫동안 누려오신 분도 그분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분은 뭐 그렇게 만들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또 실제로 이제 뭐 확 그 호남 민심에 완전히 녹여들지 못했던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도 반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반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각별한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것은 조금 아전인수적인 거 아닌가. 어쨌든 호남은 국민의당이 텃밭인데 그 정도도 못 모으면은 국민의당이 텃밭이라 말하기도 매우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남 민심이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는 민심이 점점 많이 모아졌고 탄핵 전국, 촛불 전국 속에서 정권 교체에 그러면 깃발을 누구냐, 그럼 문재인 중심으로 하자 해서 지금까지 왔다가 갤럽 조사에서는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악재 때문에 좀 빠졌죠. 예. 그러나 동시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오히려 또 다시 조금 올랐습니다. 결집되는 양상도 그런 게 보여요. 있죠. 더군다나 이제 그 지난 일요일 날 국민의당 경선이 이렇게 이제 포장되고 또 이렇게 흥행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그동안 경선에 참여하려고 신청했던 사람들이 느슨한 형태로 있다가 더 긴장감이 걸리면서 참여율이 저는 조금 더 높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어허. 지지 세력들의 어떤 긴장감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잠시 후에 있게 될 이제 개표 결과 이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 예측한 대로 오히려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아주 됩니다. 독특한데 은근 설득력이 있네. 그렇죠. 우리가 맨 처음에 저기 막 힘을 받았어. 설득력 있다. 반기문 총장이 귀국할 때 반기문 총장 지지율이 귀국하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문재인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귀국하면서 더 올라갔죠. 오히려 그 이제 반기문 총장의 귀국에 위협을 느낀 야권 지지자들이 문재인 중심으로 결집을 해서 20대 초반에 있다가 25%대로 갔다가 30대까지 치고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드랍을 했지만 그 지지율이 계속 유지돼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야권 내의 경쟁이긴 하지만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 좀 이렇게 선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평론가들도 그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혼자만 독특한 제 혼자만 그렇게 주장하죠. 다른 분들이 이거 배워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반기문 그 총장 귀국 때도 제 혼자만 처음에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허라인에 서겠습니다.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물을 주는 거예요? 고춧가루 뿌리는 계속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 여론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기승전 문재인 결집이에요. 기승전 문문문.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문재인의 결집. 네, 이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거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어떤 악재가 아니냐, 그리고 위험 요소가 아니냐 하는 것이 터져 나올 때마다 문재인 결집되고. 결집이 강해지는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거기에 어떤 계속 나타나던 반복적인 현상이었고 그래서 이번 대선 끝까지 그것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박지원 대표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 그걸 좀 이제 보면은 재밌는 양상은 기술을 쓴 거예요 이번에 또? 박지원 대표는 이제 아까 계속 반문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문 연대 이제 그런 제3지대 그런 어떤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당에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 자강론, 연대론이 아니라 자강론 그리고 반문 연대 왜 문재인에 반대하는 걸로 뭉치냐 그냥 우리 갈 길 가면 되지 그런 식으로 지금 그 길과 다른 길을 걸었던 안철수 전 대표가 평가를 받고 서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이제 투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220만 정도 모아놓고 대단히 좀 고무돼 있다가 그러면서 이거 뭐 이래 다 된 게임 아니냐라고 하면서 긴장감이 좀 느슨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이게 그 현장에 직접 나오는 완전 국민 경선제인데 예를 들어 그 모바일 투표를 국민의당은 도입을 안 했어요. 그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손학규 대표가 트라우마도 있고 2012년에 모바일 투표가 이제 왜곡됐다는데 어찌 보면 투표 방식으로는 좀 퇴행된 거 아닌가요?
완전 국민 경선제. 예, 모바일 점차 모바일로 가는 추세인데 그리고 그렇죠. 본인 검증도 되는데 좀 더 퇴행적 방법 쓰고 야 이거 대박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 이제 아날로그 방식인 거죠. 사실은 이제 예전에 아니,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이제 현장에 주민등록증에 신분증 가져가서 이제 현장 가서 하는 거는 정말 옛날 방식이고, 예. 요새는 뭐 모바일 투표를 하든 전자투표를 하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대세이긴 한데 이게 이제 강제적 동원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민심이 왜곡된다 해갖고 점차 없애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도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표가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제 도박이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이 완전 국민 경선제를. 근데 도박이 뭐 대박이 됐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도박하면 구속되는 건데 원래.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아니면 도인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스스로도 이제 국민의당 스스로도 이것이 어떤 그 성공 여부. 그렇죠. 성공 여부와 이제 국민들이 이러한 방식을 지지할 것인가 두 개 다 자신이 없었다. 도박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해석을 좀 과장되게 하는 면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뭐 9만, 10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박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가 좋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사실 이제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완전 국민 경선제 덕분에 이렇게 국민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또 반대의 해석이 나오고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인 것은 맞고 이 돌풍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이 방식이 먹혀서 사실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허성무 비서관님, 우리가 이제 그 하다 보면 여론조사와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런 투표의 방법도 도입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지금 선관위는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유럽의 민주주의가 잘 안착된 나라들 보면은 6시까지 투표하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8시, 심지어는 10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다양해지고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종다기한,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선관위 그걸 거부하고 있는데, 광주 호남의 여론 지형을 보면 55세 미만까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문재인 지지하는 촉이 많이 나오고 55세 이상은 국민의당 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여론 지형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모바일 하게 되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 복잡한데 이 핸드폰 갖고 주물럭주물럭 하지 마시고 이거 나서 하십시오. 근데 막상 그렇게 해갖고 흥행에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민심의 흐름과는 또 정확하게 일치해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호남도 이제 이렇게 세대 간의 지지 계층이 확연하게 완전히 나뉘는 경향이 보이잖아요. 돼 있고 이제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은 이렇게 모바일을 하지 않고 현장 투표만으로 이렇게 당 지도부에서 마지막에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 하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핵심 세력들이 당 대표한테 몰려가서 어마어마한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를 지지하는 젊은 층이 많을 텐데. 그렇죠. 왜 이런 식으로 결정했느냐? 그 손학규 대표한테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뭐 굉장히 항의를 했는데 결과는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누린 거죠. 근데 그거 핵심은 뭔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지 계층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죠. 연령별로. 그래서 이제 50대 중후반 이후가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고 또 뭐 소위 이거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흔히 편하게 분류할 때 호남 내에서도 호남 기득권층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 방식이 오히려 이제 먹혀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러나 이 결과에 너무 작관하고 있을 만한 일만은 아니다. 이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방식 자체가.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얘기 이게 뭐 예상 외의 결과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후에 이제 TK, PK 영남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쪽에 그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도 한 30% 이상의 호남 추장민들이 계시고 그분들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보게 되면 거기도 이제 좀 적당히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엔 이제 청양고추를 뿌리시네. 왜냐하면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지금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반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사이가 이 표차가 너무 벌어져서 재미없는 싸움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승부가 나버린 어떤 그런 그 게임이 되다 보니까 그 뒤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남 첫 투표와 이건 좀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렇게
처음 호객은 잘 됐는데 계속 이끌어갈 소재가 제가 봤을 때는 없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손학규 전 대표의 확실한 지역 기반이 있다면 이를테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다음에 충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충청은 안희정 확실한 지지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좀 지더라도 저기서 얼마나 좀 쫓아가느냐 아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생기는데 현재 스코어로 국민의당에는 그게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했던 거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께 하는데 더 재밌으면. 뭔가 그렇죠. 이게 지금 하루 차난 거죠. 그래서 예. 이제 하루 오늘 차나?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에 나오면 이거에 다 모든 게 묻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춧가루는 계속 뿌려 대신에. 이게 이제 예. 어떤 기세를 이어가기 쉽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주자가 끝까지 달려줘야지 경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네요. 지금 다 달려줄 그 정도의 어떤 체력이 될지도 지금 걱정됩니다. 예. 근데 말은 달려준다고 이야기는 약속은 했습니다. 했고 예. 제가 주말에 말은 달려준다니까 정유라 생각이 나. 말은 달려준다. 뭐 끝까지 가시겠다고 박주선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아니 막 그런데 끝까지 안 하는 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링 안에서 싸우는데 KO로 이기는 게 뻔한데 그냥 10라운드까지 가는 거예요. 대충 싸우면서 대충 맞았다 대충 때렸다 하면서 이게 무슨 게임이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 기자님 예측대로 제가 주말에 지방에 갔는데 경남의 주요 도시에 그 지역 향후의 회장님들이 우연히 모이는 모임에 제가 갔었어요. 예.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아무도 국민의당 경선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호남 향후에 갔는데 2시간 동안. 예. 그만큼 별 관심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허성무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집에를 가니까 고향에 간 김에 어떤 전심 약속 장소에 갔는데 그 우연히 그 모임이 겹쳤어요. 아하, 그래서 호남 향후의 모임과. 인사를 드려서 뭐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경선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여기서는 또 대박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좀 그 괴리감을 약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이죠. 28일. 예. 내일 이제 그 부산, 경남, 울산 경선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석할 것인가 거기에서 진짜 흥행인지 아닌지는 이제 판가름이 날 것이라 그래요. 내일은 또 한국과 시리아가 축구까지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하도 요즘 축구를 잘해서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예, 중국한테 일부러 져주고 사드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고재열 기자가 지적한 포인트가 재밌거든요. 그렇죠. 이미 61%로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경주만 달리는 걸 누가 보겠냐 이제 뻔한 건데. 예,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이제 이렇게 여기는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현역 의원이 큰 구심점이 돼서 사람을 모을 수가 있지만 이제 부울경에 가면 현역 의원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지역 위원장이 없는 데도 많아요. 국민의당 아닌가요? 지역 위원장이 안 계시는 데도 예. 많고 이러니까 이 모을 수 있는 구심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제가 볼 때 그런 긴장감을 크게 갖고 있지 않고 가장 주도적으로 나설 게 이제 호남이 향후인데. 그렇죠. 예.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내일 있을 그 경선에서는 크게 성공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지민 변호사님, 내일 만약에 광주에서 지금 10만 명 가까이, 광주, 전남, 제주, 전북, 10,000명을 예상했는데 9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다른 당 얘기하는데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웃습니까? 네? 약간 비웃는 거로 들리시는데.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진짜 부울경에서 이 사람 안 모이면 이것도 고모 기자는 하루 천하라고 얘기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남에서 9만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국민의당의 당원이 이제 19만인데 예. 그 중에 10만이 호남이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오늘 김경진 의원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주 호남에서 한 분들 또 와서 해야 된대. 여기, 아니, 지역을 안 떠나서 부울경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왔어도 해도 되고, 뭐, 그 지역 관계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번에 호남 것도 사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와서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나요? 도 이제 있었거든요. 분석도 예.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게 중복 투표가 중복 투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복 투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했던 사람들이 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 했던 사람이 굳이 이제 호남의 그 결과가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예. 호남의 민심이 곧 이제 이 선거 결과의 바로미터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당들이 호남에 집중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영남이나 다른 지역은 또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뭐 동원 능력이 안 되면 굳이 또 안 했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또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열 기자님, 지금 그 민주당 경선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누구시죠? 허성무 저분은 이게 긴장감을 좀 조성할 수 있겠다. 예. 국민의당이 광주, 전남, 전북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오히려 더 많은 투표율이 생길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결과가 한 7시쯤 이제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예. 그 방송 뉴스에 맞춰갖고 이제 결과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치에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있었는데 예. 그것들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역풍도 끼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중요한 건 또 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지만 더불어민주당 룰은 제가 봤을 때는 안희정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좀 유리한 측면이 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요소들이 반영될 때 이 문재인 전 대표 쪽에 유리하게 반영될 여지가 높아서 제가 현장에 지금 이제 기자들 많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라 그러나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50%를 많이 넘는 수치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이제 현장에 간 기자들이 내놓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호남에 또 이 고유한 정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지난 4.13 총선 때 중앙 예측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변수가 있어서 현장 기자들이 하더라도 중앙에 있다가 내려간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저의 변화는 모르니까 이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역 기자들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정보 교류를 할 텐데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나온 이제 수치긴 합니다. 그런데 기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의 어떤 큰 어떤 그 계기는 없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50%를 넘는 좀 압도적인 승리로 나올 것이다. 네. 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보는 거죠. 예, 예. 아, 이거 한 시간도 유효기간이 안 남은 예측이네요. 아니요, 얼마 7시 40분이니까 아니죠. 7시, 6시 40분경. 얼마 안 남았네, 이제. 30분 남았어, 30분. 허성무 비서관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는 아까도 50% 넘는 게 무척 중요한 거죠. 예, 50% 넘느냐가 이제 최대의 관건이었죠. 이 경선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관전의 포인트가 호남 경선에서 50%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예. 넘기면은 이게 대세론이 돼서 정리가 된다. 근데 못 넘기면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제가 방송국에 오는데 한 기자가 전화가 와서 51%를 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미 50% 넘겼고 60% 못 넘기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이 그 말만 듣기 좋아서 하는 거고 50%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핵심은 50%입니다. 왜냐면 50%가 넘어야지 결선을 안 가는 거니까. 그렇죠. 1차에서 정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예. 빨리 화합하고 힘을 모아서 예. 본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1차에서 50%를 못 넘기면 특히 호남 경선에서 못 넘기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그렇죠. 되죠. 힘든 문재인 후보 측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되고 또 안희정이나 이재명 후보에서 보면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추격전이 되기 때문에 이 흥미진진한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 실제 권력이 오늘 호남 경선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뭐 호남을 입에 달고 이번 경선을 이야기했던 건데 근데 어제 그리고 토요일 날에 그 국민의당 경선 때문에 실제로 참여율도 조금 높아지고 문재인 후보가 받는 퍼센테이지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지금 55% 이상의 의미 있는 득표가 가능하지 지금 이제 않을까. 호남 결투 앞둔 민주당 문 득표에 엇갈리는 시나리오. 저 도대체 누가 만들었지?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거 정리한 것 같은데요. 문재인 과반 이상 득표로 압승 시 문 대선 구축이 1차 투표소 본선 직행 가능성 올라가고 저 뻔한 얘기를 저기다 그렇다 했잖아요. 이렇게 작가분들이 성의 있게 정리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PD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작가 한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해놓으셨네. 근데 뭐 굉장히 잘 분석해 놓으셨네요. 예, 문재인 과반 득표 실패. 2위 주작은 격차 20% 안팎시 경선판도 안겠소. 2, 3위 주작은 연대 가능성. 이거 허성무 지금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문재인 과반 득표 실패. 2위 주작은 격차 10% 안팎시 문 대세론 타격 불가피. 2위 다툼 과열 결선 투표 가능성 높아간다. 저희 이의 격차가 20% 안팎이라는 것은 예. 2위 하는 사람이 35% 이상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3위 하는 사람이 15% 전후를 얻는다. 그 이야기.
저렇게 되면 1, 2 사이 격차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예. 그래 되면 이제 2하는 자의 희망이 강해지고 3위하는 사람은 거의 이제 포기하는 수준이 되면서 3위하는 사람의 표가 어디로 합종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저 도표에는 모든 가능성 다 넣는 거죠. 예. 그래서 도표에 없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예. 2, 3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죠. 2, 3위가 그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1, 2위 간 격차 그 위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2, 3위가 지금까지는 안희정 지사가 앞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호남은 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2, 3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것 자체도 안희정 지사에게 엄청난 타격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제기도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민주당 적극적인 지지층에서 안희정 지사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에 대한 결속률이 좀 높기 때문에 2위, 3위간이 저는 다른 분들이 다 안희정 할 때 저는 3위, 2위가 이재명이 될 수도 있겠다. 네, 하는 걸 유일하게 이제 저만 이렇게 계속 그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지사가 이제 소위 우클릭을 하면서 지지도가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안희정 지사가 우클릭을 함으로써 얻는 지지표에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포함이 안 돼 태도의 있죠. 지지를 예.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안희정 지사를 꺾고 2로 올라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허성모 비서관님. 네네. 만약에 2위, 3위가 광주에서 바뀌면 네. 어쨌든 아니 2위, 3위가 바뀐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 정해진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정해진 게 없으니까. 다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재명 시장이 3위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1, 2, 3위가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전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2위가 이재명 시장이 되면서 의미 있는 승리를 하게 되면 충청권에서도 안희정 지사가 결속이 될까요? 아니면 힘이 빠질까요? 저는 힘이 빠진다고 보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선거인단을 모은 숫자를 보면은 충청권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과 충북이 또 나뉘잖아요. 그렇죠. 충남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이기는데 충북에서는 문재인 지사래. 문재인 대표가 또 이기거든요. 이길 수도 있고 예. 어쨌든 그런 과정도 있지만 결국은 이 선거인단을 모집한 숫자를 보면 몇 프로인가요, 충남이? 충북이, 충청 전체가. 다 합쳐서 10만 명이 채 안 되는 10만 명 정도로 충청권 전체가 그런 정도로 오호. 10만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10만 명이면 5%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도청이 대전에 있다가 홍성으로 이사를 갔지만 예. 그래도 충남지사는 대전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많은 숫자를 등록을 시켜놨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좀 적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가 조직이 좀 약하다. 자기 본토에서도 그렇고 본토를 벗어나면 더 그렇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죠?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안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캠페인성은 잘하지만 예. 그리고 철학적인 이야기는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걸 조직할 수 있는 조직력이 약하다. 그리고 이 조직 준비가 평소에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 손가락 혁명군도 있지만 과거의 자기 정치적 성향 때문에 강력했던 조직들이 결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역별로. 예를 들면 타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여기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정당의 분들도 여기도 들어와 그렇습니다. 있고. 광주 호남도 그렇고 물론 경기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강력한 조직세가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투표에서는 순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광주, 전남, 전북에서 열풍이 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TK, PK, 즉 영남 지역으로 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국민의당의 호남 지역에서의 돌풍이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좀 단결하거나 좀 모아지는 추세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모두 불행한 일입니다. 되돌아봅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해방 이후 수십 년간 고비고비마다 기회가 있었지만 그 악습을 끊지 못한 결과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통했던 사회,
그 유혹은 달콤했지만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이처럼 고통스럽고 끔찍합니다. 친일과 독재, 그 왜곡된 전철의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 불행하고 아프지만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에겐 아직 대한민국 호라는 든든한 배가 있습니다. 그 희망에 함께 승선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어느 쪽이 뇌강죄? 그러게요. 애매하게 어느 쪽도 아닌 듯이 어허. 아직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안 내린 듯이 그렇게 발표를 어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이 사실은 이 검찰 2기 그 특수본에 와서 추가로 수사한 내용 있잖아요. 예. SK하고 롯데. 그거 그죠? 얹혀야 되거든요. 그 돈 액수를. 그게 얹혀야 되는데 안 얹혔단 말이에요. 그게 얹혀야 뇌물죄가 좀 더 보강이 되는 거잖아요. 예. 뇌물죄 부분이. 아니 뭐하려고 그렇게 강도 높게 조사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봐주려고 한 흔적으로 저는 읽힌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검찰 네. 그 수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꼭 해야 되나요? 하기 싫은데 일단 그 제가 친검이 아니라는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두 분이 네네. 제기하는 의혹이 무척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그걸 좀 해명을 해주시고. 일단 그 조금 전에 그 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에 동떨어져서 한 박자 늦은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도 그래 보이고요. 또 반대로 또 국민들의 여론과 동떨어져서 너무 빨리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수사 또는 하지 않아야 되는 수사 예. 여러 가지 기획 수사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기 반정부 때문에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점을 먼저 제가 친검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그럼 반수호. 반수호하세요.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그 조금 전에 자세히 말씀드린 그 입장을 밝히면서 영장을 청구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영장 청구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법원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그 영장 실질심사 30일에 하기로 예. 그 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었다는 점이 알려졌거든요.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죠?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두 가지로 좀 크게 보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첫 번째로는 일단 이 구속이라는 게 수사를 잘하기 위한 그런 그 절차입니다. 구속 자체가 처벌이 아니거든요. 구속된다고 해서 끝도 아닙니다. 따라서 구속해서 수사를 더해봤는데 혹시라도 뇌물죄로 기소를 못할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뇌물수수라는 것을 적시해가지고 입장을 표명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법원이 있습니다. 기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나중에 공소 제기할 때 그때 그 양측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더 큰 가능성이 이거 같은데요.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만약에 지금 언론상대로 이런 자료를 이제 배포한 건데요. 물론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검사가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만 논란을 피해가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고요. 또한 또 강력하게 옹호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되면 또 이제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물리적으로 있는 거죠. 극히 낮지만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논란을 비켜나가야 되고 또 하나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칫 그 영장 청구라든지 수사 또 공소 제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이거를 좀 비껴나가기 위해서 한 건데 감사하게도 법원에서 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인됐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이게 드러나지 않고 쭉 30일까지 갔으면 이거 뇌물 적용한 거 왜 적용 안 했느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서로 검찰과 법원이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단순히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수남 총장이 어쨌든 그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근데 이제 김수남 총장이 걸어온 길, 성향 이런 등등 때문에 조금 부정적 시각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김수남 총장을 영장 청구하는 쪽으로까지 몰고 갔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사안인데 그동안에 필요한 구성 요건을 이렇게 숙고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했다.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이 청구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법원에 이제 숙제를 넘기는 그 역할까지는 무난히 한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인연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탄핵이 악연도 명확히 있잖아요. 2년만 있는 게 악연도 있고. 네, 아주 이제 3대까지 가면 예. 이제 또 악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가장 자기한테 합리적인 행위는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졌다라고 가는 것이 이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뒤에 보면 이제 그 사진에 고심의 흔적과 평소에 저 동선이 노출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저건 기다려서 찍지 않으면 찍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고심어린 사진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좀 멀찌감치 실루엣으로 이렇게 좀 고뇌하는 듯한 그 멀리서 고뇌하는 게 보이기 쉽지 않은데 그것은 서로 어떤 이제 사인이 맞아 찍을 고뇌한다고 수 미리 있는 문자를 보내줬어요.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예. 본인은 고심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을 만족시켰다 이 정도를 이렇게 이제 만족해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하게 자기 숙제를 마친 것 같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예. 그런데 이제 그 10일 날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일인가 이틀 있다가 나왔죠. 네. 15일 날 소환을 하면서 날짜도 충분히 줬어요. 21일 날 소환하라. 그래갖고 또 우리가 갑론을박했잖아요. 그 소환할 거냐, 뭐 강제로 끌려갈 거냐. 또 21일 날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그 소환 이전에 아까도 우리 손소 변호사도 말씀했지만 SK, 롯데 충분히 너무나 강도 높게 조사해서 그 법무팀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또 구속영장 청구를 27일 근 한 6일 있다가 네. 뭐가 이렇게 그러고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계속 있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3주를 끌면서 결국은 그런 그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검찰의 역할이 그 잘못이 컸다 이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네. 뭐가 이렇게 끌게끔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해석하면 예. 자기를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고심도 좀 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려고 애썼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과 더불어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이미 이거는 뭐 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라고 이미 판단을 전 내렸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상태에서 역시나 다른 고려들을 좀 많이 하느라고 지금 이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정치적 고려. 예, 결국은 정치적 고려죠,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정치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분명히 이제 그 보수단체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인맥들을 통해서 또 뭐 압력이 굉장히 또 들어가기도 했겠죠. 그리고 또 약간의 이제 유혹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박 전 대통령 살려주고 뭐 이 저 보수 정당에 와서 좀 역할도 좀 하고 이런 얘기도 좀 오갔을 수도 있겠다. 그냥 추정이죠, 추정. 그렇죠. 예. 뭐 저희 정치평론가니까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해보는 거죠. 그럼요, 상상이지. 사실은 이제 지금 이 국면에서 뭐 이 잘하면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처럼 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의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약간은 김진태 의원이 했을 수도- 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친박 단체 쪽에서는 일단 그런 이제 약간 부분을 좀 고려를 했던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런데 역시나 이 법과 예. 원칙을 좀 어긋나기는 좀 힘들었던 것이고 제가 보기에 이분이 그 약간 정치적인 그런 좀 성향 예. 그런 거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결단력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법조인답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님, 네. 사실 그 전체 가이드라인을 준 거는 특검에서 가이드라인을 다 준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특수본 볼수 있죠. 1기는 강요까지 갔었고 네. 특검이 사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2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결국은 이 사건은 뇌물이다. 네. 그래서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때 나왔었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 특검이 모든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 아니에요? 증거도 차고 넘친다. 즉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제 서로 같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라는 예. 점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까지 이제 썼었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검찰 그 특검이 마지막 그 임기가 끝나면서 네. 재청구하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100% 영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100%라는 표현을 사실은 법조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표현인데 반드시 재청구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올 것이다 그런 그랬죠. 굉장히 강력한 표현까지 쓸 예.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또한 그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보였고 또한 검찰
후배들 잘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습니다만 특검에서 열심히 이제 수사를 해서 그 결과물 미완성이지만 결과물을 이번에 검찰로 보냈고요. 그렇죠. 검찰이 그에 기반해서 이번에 영장 청구까지 간 것인데요. 하지만 이게 특검만 검찰 쪽에 이른바 가이드라인 또는 그 지침 또는 뭐 이제 참고할 사항을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법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아무리 특검이 예. 특별검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거의 넣을 수 없는 사실상 거죠.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예.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로 구속이 되어 있어도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그렇게 영장이 두 번째도 기각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기특수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가 상당히 힘이 빠지거나 아예 손도 못 댈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아니면 이거 봐라. 뇌물 줬다는 뇌물 공여 혐의자도 구속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에다가 더해서 법원까지도 일단 소명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기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수수 해야 등으로 할지. 네, 결국은 수사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구속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가 인정되어서 구속된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진 말고요. 지켜봐야 예. 돼요. 예. 자, 영장 실질 심사 담당 판사의 손에 넘어갔어요. 어쨌든 네.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뭐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이 영장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예. 이번엔 특히 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그런데 한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검찰이 고민스럽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할 사유가 있겠냐? 이런 게 조심스럽게 관측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 오면 예. 약간 고심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왜요? 역시 이 어떻게 평론할지? 기득권 세력들이 예. 끝까지 버티지 않겠나. 어허. 또 이 뭐 어찌됐건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뭐라도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이 영장 같은 것도 기각당하고 막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이런 우려를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제가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아마 이 판사님도 별로 고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해가 좀 이렇게 뜨는, 그러니까 구름이 좀 거쳐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건 검찰이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그거였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제 영장 청구한 상태에서는 예. 뭐 법원에서 발부 안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고재열 기자님. 예. 네. 법 쪽에서는 발부될 가능성을 어떻게 봅니까? 퍼센테이지로. 저는 28%? 대부분 84%? 대부분 80% 이상이 이번에는 발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중요한 숙제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예. 가장 중요한 숙제를 마지막에 이제 풀었고 답만 이렇게 쓰면 그리고 돼요. 심지어 이제 법원에 첫 번째는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 심사를 받아준 그러니까 이 영장을 발부했던 것에서 첫 번째 숙제가 풀렸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영장 문제에서도 이미 이게 22년 전에 풀린 숙제지 않습니까? 그때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지금은 10살 올라왔어요. 43세야. 김정호 서울지법 형사항소부 판사님인데 예. 이제 지금 55세겠네요. 근데 그분이 33살의 판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 여러 가지 숙제들 다 풀어놓고 여론도 이미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전열이 흐트러진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선이 제압된 거죠.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엄청난 후폭풍일 줄 알았더니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 모든 어떤 리스크가 다 해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결정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하지 마시고요. 지켜봐야 되는데 영장이 발부되는지를 지켜봐야죠. 예. 예. 발부될 가능성이 그거 매우 물어봤는데 높아요. 그걸 지켜보자 그러면 뭐. 아니 매우 높아요. 매우 높고. 그렇죠. 그게 네. 듣고 매우 높으면은 매우 높아요. 숫자로 94%요? 숫자는 제가 예. 좀 산수 그렇고요. 약해갖고. 네, 숫자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제가 안 될 발부된다. 사유가 만약 안 된다면 안 될 사유를 뭐를 잡을까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이미 모든 증거가 다 제출되어 있는 거고 예. 다 수집이 된 상태고 어허. 이제 기소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거쳐서 유죄 무죄 여부를 다투면 되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뭘 할 게 더 남았겠느냐. 그게 이제 삼성 이재용의 논리였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거인멸이 확실한 경우에만 이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증거인멸을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염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속 예규에 자세히 규정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습니다. 네. 그 구속 예규에 따라 보자면은 염려는 충분히 있지 않나요? 대포폰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네. 가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을 한다, 할 것이다,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염려가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구속 사유는 존재한다. 존재한다. 쪽에 저는 서겠습니다. 예. 구속 안 시키면은 그 부장판사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기억 아니죠? 기억은 발부하셔도 안 하셔도 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네. 저는 당연히 발부하실 하고 이렇게 내통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내통이야, 늘 소통이- 상주하다시피 내통인가, 했고 소통인가? 최순실과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서 늘 떠나지 않았던 예. 그 두 사람, 이영선, 윤전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밖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청와대 공무원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하는 과정에서 꽤나 역할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언론에 나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헌재에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특검과 특수본의 수사를 세 차례 거부했단 말이에요. 네.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았고, 네. 이걸 두고 헌재선 헌법 수호, 법률 수호의 의지가 없다. 네. 라고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특수본 2기 특수본에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 하고, 지금 두 분이 말씀했던 자택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또 윤전추의 이영선은 현직 청와대 직원인데, 이분들이 과거에도 밖에 있는 그 보안 손님을 데리고 들락날락했던 분들인데, 아직도 삼성동 자택을 드나든다? 어떤 법적 근거도 안 갖고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하나만 좀 정리할게요. 예. 이제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탄핵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 위반의 정도가 굉장히 중대하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에 하나였지. 예. 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게 탄핵 사유는 아니에요. 일단 그건 하나 정리하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관련해서 뭐 청와대에 대해서 지금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는 시도했다가 역시 승인되지 못했는데요. 승인받지 못했는데, 또한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비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긍정적으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침박이 된 거예요, 벼랑안에? 네, 아니 친검. 네, 친검. 한번 좀 오늘 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한번 또 좀 박사모가 긍정적으로. 아니라 검사모네. 예? 사랑하진 않고 좀 오늘도 사실 수사 이제 참여하고 왔기 때문에 예. 예, 좀 무섭더라고요. 예, 변호사지만. 네. 그런데 이게 증거가 자국이 이미 넘친다. 충분히 수집된 거 아니냐. 아하.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을 좀 안 하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예. 조그마한 그런 뭐 가능성이라도 보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더 수사를 열심히 해서 확실하게 얽어매기 위해서는 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금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예. 그리고 또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시도할 그런 가능성도 있죠. 필요성도 예. 있겠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득실을 따져볼 때 이게 뭐 물리적인 충돌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영장이 기각되거나 예. 했을 경우에 검찰이 수사함에 있어서 오히려 동력이 떨어지거나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게 아닐까라고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보죠. 일단 삼성 뇌물수수, 그렇죠? 뇌물죄죠. 그다음 직권남용, 강요미수, 의료법 위반. 이거 뭐 종합백화점이에요. 예? 네. 예.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좀
그 범주화해가지고 총 볼 때도 13가지인데 이제 네. 저걸 범주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5가지인데 또 전체적으로 이제 중복되는 예. 뭐 똑같은 죄라 하더라도 다른 여러 사람에게 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치면은 13가지고요. 예. 적용되는 법조는 총 5가지였는데요. 예. 이번에 그 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영장 청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은요. 2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검사가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도 첨부돼서 예. 증거 자료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번에 그 1기 특수본에서 또 했고요. 또 특검도 했고 또 이번에도 이제 조사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첨부돼 있을 거거든요. 예. 그 내용 언론에 노출 안 했나요? 그렇습니다. 되지 않고 증거를 노출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30일에 그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님이 보실 텐데 예. 그 후에 어떤 경로든 간에 그게 공개되거나 결국은 보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혹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추가된 증거가 있는지 여부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손수호 변호사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이 검찰이 일단 검찰을 별로 신뢰하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어떤 의혹의 눈길로 쳐다보고 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잠깐만요. 좀 중요한 그 댓글이 올랐어요. 박근혜 구속수사해야 봉도사도 법무부장을 이거 세 사람 되었듯이 박근혜도 세 사람 되었으면 저분 감옥 가고 싶으세요? 아 진짜 감옥 갔다 오면 좀 세 사람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그죠? 예, 계속 하시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뇌물죄냐 강요죄냐 이 예,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이번에 뇌물죄 부분도 같이 기소한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오늘 발표한 구속영장 관련 발표 자료에 보면은 이 대목이 나옵니다.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전체적으로 뉘앙스가 어떤 그 강요죄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뒷부분에 뇌물 공여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에 반함 그렇지만 그건 형평성 지적이죠. 네, 사실은 이 지금 여러 가지 언급되는 죄 중에 가장 형질이 무겁고 죄질이 무거운 것이 뇌물죄이기 뇌물죄죠. 때문에 뇌물죄 위주로 구성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앞부분에 이 사건의 특성을 강요죄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처럼 보여서 네, 그리고 제가 늘 보면은 마치 이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한 박자 늦는 것처럼 검찰은 어떤 국민의 기대에 다 한 박자씩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영장 그동안에도 아까 계속 지적돼 있지만 압수수색 안 했고 예. 그리고 이 특검이 그렇게 주장했던 영상 녹화 그거 안 했고 여러 가지 요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는 의혹을 거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봐주려고 한 흔적이 좀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부분은 이제 검찰이 좀 봐주려고 하는 흔적이 있다. 네.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오늘 검찰 디펜스하러 나왔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오늘 좀 이상하시죠? 예, 굉장히 이상해요. 네, 뭐 수호하셔야 될 분이 이렇게 잠시 후에 해명하겠습니다. 아니 그 검찰의 법 정신을 수호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게 말이죠. 근데 검수호로 예. 그런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뇌물죄냐 강요죄냐 이게 사실은 좀 충돌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동안 얘기도 있었고, 근데 강요하게 되면 기업은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이 내용도 그 내용에도 그렇게 좀 애매하게 적었지만. 그 언론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도 기자들이 그걸 물었거든요. 이게 어느 쪽이냐? 뇌물이냐 강요냐. 예.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기소할 때조차도 무죄 추정의 원칙 대부분 확정될 그렇습니다. 때까지는 네. 예, 그런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예. 그게 바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본 건데요. 그렇다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뭔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 이야기가 아니고 법원에서 법원에서 이제 구속 여부도 이제 여부에 대한 그 기준을 자세하게 풀어 쓴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 실무 제요를 제가 좀 찾아왔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 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돼 있고요. 특히나 이제 피의자,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 방법, 즉 여러 가지 증거들을 훼손,
변경, 위조하거나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이렇게 포함이 돼요. 즉 증인이거든요. 공범, 증인 등에게 부정한 변경, 간섭 등의 영향을 주어서 야. 수사와 공판의 진행을 혼란시키고 나아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그를 칠 위험성이 존재하면 이게 바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인지까지 법원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의 핵심이 바로 증거인멸의 염려인데 이거를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게 존재할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를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죠. 심지어 최순실 씨가 독일에 도피한 과정에서도 100번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만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 있다면. 수도 있습니다. 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이죠. 아하.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염려가 예.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증거가 범죄 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냐,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냐, 또한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였냐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이 차명 휴대전화도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 피의자 측에 의해서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자택을 드나드는 인사에게 증거를 주어서 없애주십시오.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사회적,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의자 측,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해자나 또는 증인에 대해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하죠. 전직 대통령인데 예. 가능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법원에 앞서서 판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한편의 법률학 강의를 들은 것 같죠? 그러네요. 예. 네. 예? 쉽죠. 어려웠어요. 그런 것이 공부했고 패스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런 사람이었었네. 네. 그러니까 정치평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희 힘들어서 못 할 겁니다. 그럼요. 아니, 사회도 네. 이렇게 진행하려면 힘들어서 못 해요. 저희 오늘 요거 하나 하러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뿐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청와대가 주는 것만 들고 나오는데 그쳤단 말이죠. 그렇죠. 우병우 관련된 압수수색이 들어갔어도. 그렇죠. 어찌됐건. 자, 그것도 한 요인이 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와대에서 어찌됐건 저희가 추정컨대는 광범위한 증거인멸들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예. 라고 전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럴 개연성도 굉장히 높은 개연성이 상황이고. 있죠. 일단 뭐 예.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러니까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자가 청와대를 떠났다면, 그죠? 예. 나머지 사람들이 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과거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 저질렀는데 증거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져가서 조사하세요. 그러면 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보길 원하는 자료들을 다 내주거나 할 수는 있는데 자칫잘못하면 자기들도 공범 혐의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딱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아마 법원이 보기에는 저거 다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이 증거인멸 과정도 어쩌면 상당히 지금 계속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이 기록물 지금 다 정리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버리겠습니까? 저는 버릴 거라고 거의 보는데. 자, 그런 과정들까지도 다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이 대목은 약간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저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장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휴대 차명폰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또 청와대에서 뭐 그 아주 밖에 안 보이게 시커멓게 유리창 가린 이런 그 차량들로 이렇게 계속 뭘 꽤 날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 중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정말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것들이 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왜 자택 압수수색을 안 하냐는 거죠. 주요 피의자인데. 저는 그 대목은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는 이 영장이 곧바로 나올 거라고 봤잖아요. 구속영장 청구를 곧바로 할 거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하고 나서. 그런데 차일피일 하루 이틀 늦어지면서 6일 계속 나오겠단 그런 얘기 말이에요. 흘러나오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형식적으로 하고 또 심지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거죠. 예. 이번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약간 봐준 흔적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이 이영선 경호관하고 윤전추 전 행정관이 수발을 들고 있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바로 그분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주요 증인이고 그다음에 아니 안봉근 이재만도 그 검찰에서 지금 어찌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드나들면서 아하. 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리고 중요한 어떤 뭐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나 예. 그리고 어쨌든 계속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들이 말을 맞출 수 있으니까 증거 인멸을 하는 그런 가능성을 그들을 굳이 자택에 이렇게 들임으로써 본인이 그걸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하.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를테면은 거기 이삿짐에 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입었던 옷이 왔느냐 안 왔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옷이 와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지불이 안 됐기 때문에 뇌물을 입증한 어떤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죠. 진짜 줬는지. 네. 그리고 근데 옷이 만약에 안 오고 옷은 다시 최순실 씨 사무실로 가면은 협찬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또 이제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소에 아까 말씀하신 증거인멸의 그런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추정컨대는 조금만 제가 보태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지근 거리에 있었고 밖을 계속 왔다 갔다 자택과 밖을 계속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 두 사람. 조금 전에 말씀한 이영선 행정관, 지금은 이제 그 경호관이죠. 관저, 과거의 관저를 왔다 예. 갔다. 여러분의 오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영장을 심사할 법원으로 쏠린 상황. 과연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장미 대선 앞두고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호남 경선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표치 2배가 넘는 9만여 명이 투표에 참가했는데요. 과연 이 열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마침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인데요. 과연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지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때 고 기자님은 며칠 날 영장이 청구할 거라고 예측하셨죠? 다른 변호사 출신 분들이 이렇게 금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영장 친다고 하셔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 듣고만 저는 특별히 있었어요? 얘기 안 하고요. 한 예. 월요일쯤 했으면 그 변호사들 다 탄핵 대상인데. 그 듣고만 있었어요? 네. 예. 손수호 변호사님은 네.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며칠로 예상했어요? 오늘이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런가? 자료화면 얼른 돌려봐야 되는데. 오늘입니다. 그때. 네, 아,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이었어요? 네. 다른 방송에서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났는데요. 오늘이었습니다. 예. 하도 방송을 많이 뛰는 그렇진 않고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아, 오늘로? 네, 주말 왜 그랬어요? 일단 그 주말은 넘길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피의자 신문 전에 직전에 여러 재벌 관련된 그런 그 인사들을 조사했고요. 예, SK, 롯데, 롯데.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직후에도 이제 뭐 정우성 전 비서관이나 이제 그 기타 안종범, 네, 최순실 그렇습니다. 다 했죠. 다 조사를 해서 보강 조사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거를 종합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주말 동안 숙고하는 모양새를 또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짐작을 해서 아무래도 주말을 넘긴 오늘로 예상했는데 사실 이 예상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중요한 건 발부가 되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우린 예상 맞고 틀리고 하는 거에 목숨 네, 겁니다. 저는 맞췄는데요. 예. 이종훈 평론가님, 네. 언제로 예측하셨어요? 저는 예측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지금 제 질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은 많이 했죠. 안 할까? 김승남 검찰총장이 예. 짐승남이 갑자기 되는 거 아닐까. 갑자기 오. 야수로 돌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가 앞으로 보수 쪽에서 뭘 좀 해보자. 이런 정치적 판단 하에 갑자기 영장 청구를 안 하겠다라고 안 한다. 들까봐. 그래도- 왜냐하면 지난주 내내 보도가 계속 그런 냄새를 풍기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평론가들이니까 그런 것도 정확히 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수사가 다
다 마무리됐는데 뭐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는 둥. 이런 식의 보도들이 은근히 그 지난주 후반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결국은 이 영장 청구 안 하려고 예. 벌써 이렇게 자락을 좀 까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역시 그 여론의 힘을 좀 이기기는 어려웠던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살랑살랑 내리는 봄비의 위력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예. 고재열 기자님, 네.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서를 발표했어요. 보도자료까지 내고. 네. 좀 이례적이죠,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한 장 정도는 아니고 한 반 장 정도의 분량이긴 한데. 예, 오늘은 우리 패널들이 내 주장을 주로 밟는 쪽으로 하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변호사분들한테 좀 묻어가면서 예. 그런데 좀 틀린 부분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좀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갈 것이다. 빨리 진행될 예. 것이다 그랬는데 보면은 맞아, 그때 패스트 트랙이라서 내가 패스트라고 발음 요조까지 줬는데. 이 영장 실질 심사가 30일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리고 영장 청구까지도 6일이나 걸렸고 그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패스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패스트하지 않고 슬로우 트랙으로. 네. 예. 청구 사유는 네. 우리 변호사한테 여쭤볼까요? 네, 제가 아니, 낫겠죠? 제가 간단하게 예. 그냥 세 가지 그냥 짚어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 중대하다. 첫 번째. 그리고 예. 혐의 부인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공범 뇌물 공여자도 구속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검찰이 고심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고심해야 할 이유를 저는 좀 발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예. 고심해서 내린 결론. 네. 자, 김수남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들의 예측을 하는 게 무척 재밌는 게 그 정해진 틀과 원칙, 그 다음에 판례 이런 네. 걸 넘어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네. 사안의 중대성 이걸 먼저 감안을 하고 두 번째 증거인멸, 도주나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지 딱 두 개를 보잖아요. 철저하게 이거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결과 예. 검찰에서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고요. 그렇죠. 이걸 넘어서 발부 가능성까지 뭐 상당히 높게 보았기 때문에 청구했겠죠. 그런데 이게 법조문의 구조를 좀 한번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형사소송법 201조 등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상당한 이유. 죄를 예.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게 첫 번째고요. 이재용 구속됐을 때 네. 의심할 상당한 네. 이유가 다퉈봐야 한다 이랬었죠. 그렇습니다. 네. 어허. 이게 바로 혐의 사실의 소명, 예. 범죄 사실의 소명이라고 돌려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예. 법조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구속의 필요성인데요. 예. 이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주거 예. 부정이죠. 그건 몇 조인가요? 네, 그것이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201조. 근데 201조가 준용을 하기 때문에 80조 언저리에 있습니다. 81조로 아하. 기억하는데. 예.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가 두 번째고요. 도주의 우려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논란이 되었던 또는 될 뻔했던 또는 앞으로 될 수도 있는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인데요. 법조문은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의자가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염려. 예, 그리고 이런 것을 다 두루 판단함에 있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법조문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에 네. 중대성을 고려하는 건 마지막이네요. 네네.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조금만 간소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 지금 다 조사 끝났고 이제 기소하냐, 뭘로 기소하느냐만 남은 상태에서 도대체 왜 구속을 하느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뭐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검찰이